안녕하세요. 따옥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무선 청소기, 전기자동차,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는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상당수가 충전식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이 충전식 배터리는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그 때문에 리튬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하얀 석유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됐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도 이 리튬이온 배터리 발전에 기여한 3명의 과학자가 수상했을 정도죠. 그러면은 이 리튬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는 별명을 가진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입니다. 관광지로 되게 유명하죠. 그런데 지금 볼리비아는 큰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퇴한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남미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인데요. 모랄레스 대통령은 천연자원과 전략기업을 국유화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뤄서 빈곤층과 원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반면에 천연자원을 약탈해 가던 이 서구의 다국적 기업들은 심기가 매우 안 좋았죠. 그러다가 지난달인 10월 20일에 이 모랄레스 대통령은 사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11월 10일에 볼리비아 군부의 쿠데타로 멕시코로 망명을 떠나죠. 어쨌든 이런 볼리비아의 상황은 리튬이온 배터리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오늘 따오기에서는 이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양극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튬이 음극 쪽에 있는 게 이제 100% 충전 상태인데요. 전자제품을 사용하면은 배터리가 닳기 시작하겠죠. 이때 음극에서 흑연과 결합되어 있던 리튬이 이온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즉 리튬이온과 전자로 분리되어 있는 건데요. 이 떨어져 나온 전자는 전자제품에 전류를 제공하게 되고 리튬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이 분리막을 넘어서 양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의 전류로 사용된 전자는 양극으로 흘러 들어와서 넘어온 리튬이온과 함께 양극에 있는 금속 산화제에 결합을 합니다. 음극에서의 분리와 양극에서의 결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은 지금 설명드렸던 이 화학 반응이 역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이렇게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리튬은 왜 이온화가 되고 그리고 꼭 리튬을 사용하는 걸까요? 이 금속에 이온화 경향이라고 있습니다. 이온화 경향은 금속이 다른 금속에 전자를 내주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 리튬은 금속 중에서 이온화 경향이 가장 높아서 이온 원리를 이용한 배터리 제작에 어느 물질보다 강력하고 원소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원소이기 때문에 밀도가 높고 전압이 높은 충전식 배터리의 소재로 사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물질입니다. 다른 여러 대체 배터리가 연구되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아마 리튬만이 답이라고 합니다. 리튬은 철이나 금과 달리 자연 상태에서 보통 다른 원소와 화합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리튬 함유량이 최대 9%인 인반석, 그리고 리튬 희석, 운모, 염장석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광석을 채광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 형태로 얻는 게 경화명 리튬 생산입니다. 주로 칠레, 중국, 호주 이런 데서 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 탄산 리튬은 노트북, 휴대폰 등 이 IT 기기용 배터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화 리튬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이 삼성, LG, SK인데요. 이 3사의 자동차 배터리는 칠레, 중국, 호주의 리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이 채광과 변환 설비가 비싸고 공급 부족에 따라서 단가가 비싸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염수형 리튬 생산이 오랫동안 주목받고 있었는데요. 이 소금물에는 최대 1%의 염화 리튬이 있습니다.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농축시킨 후에 화학 반응을 통해서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소금물 하면 바다죠. 그래서 물론 바다에서 바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닷물을 이 염전처럼 물을 증발시켜서 리튬을 생산하기에는 농도가 너무 낮아서 아직 어떤 경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곽강받는 곳이 이미 수분이 증발돼서 충분히 농축되어 있는 육지에 있는 소금호수인데요. 그 대표적인 곳이 남미 안데스 산맥에 있는 소금 사막입니다. 이 안데스 산맥은 판과 판이 충돌하면서 거대한 산맥이 융기할 때 바닷물을 호수 형태로 통째로 이고 융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물은 천천히 증발해서 안데스 산맥의 광활한 고원에 소금으로 이루어진 이 사막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바로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칠레의 아타카마 소금 사막,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살리나스 그란데스 이런 소금 사막들입니다. 이 중에서 볼리비아의 소금 사막에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이 다국적 기업들이 볼리비아의 소금 사막을 엄청 탐내고 있었죠. 가장 먼저 탐낸 곳이 당연히 미국인데요. 이 미국의 대표적인 리튬 생산업체 FMC가 가장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을 두드린 게 한국입니다. 2012년까지 한국의 포스코가 MB정부의 자원외교라는 포장 아래 사업을 추진했었죠. 근데 이것도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질적인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2013년에 이 볼리비아는
중국의 리니겔런과 리튬 배터리 조립 공장 건설을 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네덜란드와도 계약을 체결했고요. 2018년 12월에는 볼리비아 국영 리튬 생산업체 YLB가 독일의 한 배터리 업체와 이 우유니 사막의 리튬 생산을 위한 합작 회사를 설립하기로 계약을 했죠. 그리고 또 2019년에는 파스토스 그란데스라는 이 소금 호수의 리튬 생산을 위해서 중국 최대 배터리 공급업체 TBEA와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 볼리비아에서 리튬을 생산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은 아직 없는데요. 이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갈등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소금 사막과 달리 이 우유니 사막은 해발 3,6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있고 이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햇빛으로 건조하는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이슈는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볼리비아의 역사와 시스템의 특수성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볼리비아는 몇 세기에 걸쳐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반복적으로 자원을 수탈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은이죠. 이 스페인의 까를로스 1세가 1540년대 포토시의 은광을 개발해서 은을 엄청나게 약탈해가면서 스페인은 이 패권 국가가 됐었죠. 그리고 포토시의 은화로 만들어진 스페인 은화는 기축 통화가 됐습니다. 은보니제 시대는 이 포토시 덕분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은이 고갈될 무렵에 주석이 군수산업에 대량으로 사용되면서 이 볼리비아의 주광이 약탈당했었습니다. 우유니 사막을 찾는 관광객들은 인근의 열차 무덤이라는 곳을 꼭 방문하는데요. 이 열차 무덤은 은과 주석을 포토시로부터 약탈해서 유럽으로 보내는 항구로 실어 나르던 기차들이 약탈이 다 끝난 후에 버려진 현장입니다. 약탈당한 역사의 유산인 거죠. 이 열차 무덤에서 버스를 타고 안데스 산맥을 거슬러 이 몇 시간을 가면은 고도가 4,000m가 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 이 포토시라는 곳이 나타납니다. 우유니 사막의 관문 도시이자 이 은과 주석을 약탈당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죠. 근데 이번에는 리튬 차례가 된 겁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남미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입니다. 2006년에 취임했는데요. 기나긴 약탈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천연자원의 국유화를 선언합니다. 다국적 기업과 신자유주의 세력에 맞서서 국제 소송도 불사하는 아주 기나긴 싸움을 거쳤죠. 그렇게 해서 광물과 천연가스를 국유화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통신, 그리고 2010년에는 발전 부분을 국유화합니다. 이렇게 국유화한 이 광물과 천연가스의 수출을 통해서 경제 규모를 3배로 확장하고 하층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확장으로 이 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니까 볼리비아는 이 리튬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꾀합니다. 그리고 2012년경까지는 이 리튬 국유화 정책을 유지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금 사막에서 리튬을 채광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볼리비아 입장에서는 기존의 국유화 모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리튬 채광 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2013년부터 정책이 변화합니다. 근데 이 과거와 달리 이 광물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 다국적 기업의 기술과 투자를 유치하되 볼리비아 국영 리튬 생산회사 YLB와 1대1 합작을 통해서 배터리 생산 공장을 유치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 사회적 타협 모델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열했던 이 합작 기업들은 이런 맥락 속에서 이뤄진 것들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실험을 반기는 다국적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 틈을 비집고 중국이 공격적으로 진출해온 거죠. 이 볼리비아 시민들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 포토시 주민들은 10월부터 독일 업체 ACI와 합작 프로젝트 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해왔습니다. 이 합작 회사가 포토시에 지불하기로 했던 3%가 너무 작다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면 최소한 11%의 로열티를 내라고 주장한 거죠. 이 포토시 주민들의 시위 압박을 느낀 이 모랄레스 정부는 11월 4일 독일 업체와의 계약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도 안 된 11월 10일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공개적으로 사임을 강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모랄레스는 하야하고 멕시코로 망명했습니다. 이 모랄레스 대통령은 리튬과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을 국유화하고 이 기나긴 약탈의 역사를 끝내고 부국의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남미에서 자원강국으로 독자 노선을 추구할 때에는 항상 이 다국적 기업의 이해와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라는 변수가 있기 마련인 거죠. 리튬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입니다. 그리고 볼리비아는 그 자원의 핵심 국가죠.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매일 충전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전기차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산업 변화 뒤에는 이렇게 자원을 둘러싼 국가와 기업들의 글로벌한 싸움이 있습니다. 16세기 제국주의가 시작된 이래 변치 않는 현실인 거죠. 과연 볼리비아는 이 약탈의 역사를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슬픈 자원 약탈의 시대를 다시 반복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따옥이었습니다.